자, 앞 시간에 이어서 107쪽에 보면 제가 지문을 읽어보라 그랬죠. 최명익의 신문 제시가 되어 있고 아래 보기를 보면 속도는 모더니티의 핵심이다 라고 할 때 모더니티 하는 바로 근대성의 요소, 우리 근대 자본주의라고 할 때 도시 근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 근대적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산물들이 뭡니까? 문학에서 많이 강조되는 것이 철도, 지하철, 30m는 전철입니다. 철도와 전철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화신백화점이라고 해서 화신상회, 화신백화점, 그 당시에 서울에서 3층 건물 위에 옥상이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신상회 하는 부분은 항상 박태원 작품에도 나오고 이상의 작품에도 나옵니다. 박태원 작품에서는 또 뭐가 나옵니까? 그 전철을 타는 것, 전철. 그래서 높은 빌딩은 아니지만 건물과 그 다음에 전철에 해당되는 것이 항상 도시적인 산물을 드러내고, 이 작품에서는 뭔가 철도에 해당되는 것. 철도라는 것은 그 전에 보면 철도, 철마 이렇게 해서 그 재작년 작품입니다. 재작년에 보면 이문고의 관촌수필 거기에서도 바로 그 철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근대적인 것으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전통을 망쳐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근대적인 요소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인 요소를 지니는 부분으로 뒷부분에 그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죠. 바로 예술사조로서 모더니즘에 드러나는 근대적인 특징이나 상황, 넓은 의미는 봉건성에 반대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는 것, 좁은 의미는 기계문명, 도회적 감각을 중시하는 것, 자본주의 발현과 연관된 사회적 관계들을 가리킨다 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 작문학에 나오는 것은 철도라든지 전철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신백화점, 또 이상의 작품에 나중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 시계와 관련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이 근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속도는 모더니티의 핵심이다 라고 했을 때 기억은 돌이킬 수 없는 속도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라고 할 때 열차 혹은 특급 열차 이렇게 되는 부분, 열차를 말한다 하는 점.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객관적 상관물인데 일말의 주제나 두려움 없이 질주하는 속도는 눈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을 저편으로 흘러가게 하여 낡은 것으로 만든다.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편성한 사람들조차 상대적 속도에 뒤처진 채 무엇과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면 어떻게 될까? 작가는 이러한 의문 속에 새로운 문명의 질주가 종래 파국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드러낼 채비를 한다. 새로운 문명의 질주가 파국에 이른다. 그러니까 모더니즘에서 문명은 문명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겁니다. 모더니즘에서 이런 문명이 지니고 있는 문명적인 요소, 이런 부분들이 파국에 이른다. 그래서 제가 모더니즘이라고 할 때 앞에 190쪽에 그 설명이 있었지요. 도시적인 것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이 모더니즘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지문 부분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편성한 사람들조차 상대적 속도에 뒤처진 채 무엇과 같은 처지에 내몰린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했는데, 이 전체 내용을 보면 뒤처지는 게 뭐냐 하면 그림이라는 겁니다. 열차가 예를 들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면 앞에 있던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 여기에 있던 이런 다양한 사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물들이 지나가면 여기에 있던 게 이 차가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있던 게 지나가면 이 부분이 어디에 가서 붙습니까? 여기가 화면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붙고 이 부분도 여기에 붙고 이 부분도 지나가면 갈수록 앞에 있던 게 툭툭 가서 붙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림이다 라고 해서 이 앞에 있던 것이 뭐냐, 그림처럼 여기에 붙어버린다 라는 의미로 그게 그림으로 묘사된 겁니다. 그래서 시속 50몇 킬로라는 특급 차창 밖에는
다리심을 실만한 정거장도 역시 흘러갈 뿐이다. 산들, 강, 작은 동리, 전선주, 꽤 길게 평행한 신장로의 행인과 소말,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품수로는 우리가 지나친 공간과 시간 저편 뒤에 가로막힌 어떤 장벽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게 장벽이라면 캔버스 위에 이런 하나하나 그림이 붓으로 터치하는 것처럼 여기에 다 가서 붙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부딪혀서 농원 한 폭 그림이 될 것이나 아닐까. 고 나는 그러한 망상의 그림을 눈앞에 그리며 흘러갔다. 그래 그림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림으로 붙는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한 그림을 눈앞에 그리며 흘러갔다. 간혹 맞은편 플랫폼에 붓불듯이 사람을 가득 실은 열차가 서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시하고 걸핏 지나고 지고 많은 창밖의 그것들은 비질 자국 새로운 플랫폼이나 정연이 빛나는 궤도나 다 흐트러진 폐허 같고 방금 브레이크 되고 남은 관성과 세정력으로 피스톤이 들먹거리는 차체도 폐물 같고 그러한 차창에 빈틈없이 나붙은 얼굴까지도 어중이 떠중이 뭉친 조난자 같이 보이는 것이고 그 역시 내가 지나친 공간, 시간 저편 위에 가로막힌 캔버스 위에 한 터치로 붙어버린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열차 부분이고 여기에 있던 열차고 모든 것이 터치로 지나가면 여기 앞에 있던 것이 처음에는 앞에 있었는데 내가 어느새 지나가면 뒤에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붙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차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면 그걸 느낄 수 있지요.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지문 자체로 보면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붙는 부분을 나붙은 얼굴까지도 어중이 떠중이 뭉친 조난자같이 이 그림 부분인데 그림을 여기서 뭐냐 조난자 같다. 조난자같이 이렇게 그림에 붙어버리면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답안에서 보면 그림도 될 수 있고 조난자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지문 내용으로 보면 그림에 해당되는 게 맞는데 설명 부분으로 보면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속도에 편성한 사람들조차 사람들이니까 상대적 속도에 뒤처진 채 조난자와 같은 이렇게 그림 조난자가 될 수 있는데 예문 자체로 보면 그림인데 설명하는 맥락 부분으로 보면 조난자가 좀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두 가지 다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바탕으로 볼 때는 그림이 맞고 여기에 있는 부분 설명으로 볼 때는 그 보기에 제시된 내용으로 볼 때 그때는 오히려 조난자가 맞는 것 같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부분인데 복수 답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부분인데 30년대 문학 속에 보면 모더니즘과 관련되는 부분 세부 내용 속에 5번 항목 주지주의 문학 이론 바탕으로 한 모더니즘 운동이 제시가 되었다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모더니즘 소설이다. 앞에 이미 설명이 되었는데 문명사에 대한 위기의식 그래서 자본주의 또는 발달된 산업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등 지적인식을 중요시한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바로 뭐냐 하면 여기에 끝부분에 마지막 줄에 작가는 이러한 의문 속에 새로운 문명의 질주 바로 근대 문명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문명에 대한 비판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이걸 단순히 철로라든지 이걸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파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모더니즘에 대한 인식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더니즘 소설이다라고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 문제 부분에서 있는 내용도 현실과 관련을 지으면 작년에 있던 작년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문제에서 보면 이미 설명을 했지만 작년 시와 소설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 자, 2022년 B8번 241쪽 B8번에 보면 시대적 의미가 드러난 부분 찾기 시대적 의미인데 이것도 연관이 됩니다. 사회문화 맥락과도 연관이 되고 시대 자체가
문학사, 제가 설명을 할 때도 우리가 보면 시대, 문학사, 그 다음에 유파 묶어서 쓰는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문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문학사라고 할 때 문학사 부분 속에 여기 시, 소설사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시대만 강조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가? 사회문화 맥락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8번 문제 부분에 있는 중에 문제를 다시 보면 가는 사회문화 맥락을 참조하여 감상할 수 있다. 사회문화 맥락 참조한다 그랬죠. 80년대 초반 누구도 쉽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시대 분위기. 그러니까 이 시대 분위기가 뭐라는 겁니까? 앞에서 시대 분위기는 어떤 부분에 잘 드러나는가? 시행 한계를 찾아 쓰고 그 다음 B를 설명하라. 대합실의 분위기. 그래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B의 시적 공간인 대합실의 분위기다라고 할 때 분위기는 어떠한가? 자, 고달픈 현실 속에서 B 부분에서 고달픈 현실이지만 여기서 시적 화자가 그래도 톱밥을 넣어주기 때문에 따뜻한 분위기, 고달프지만 톱밥나루를 계속 깊혀주고 따뜻한 분위기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상에 주목하여 기억니은의 함축적 의미. 기억은 뭔가 하면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준다 라고 할 때 바로 눈물을 흘리게 한 대상은 뭔가? 그 대상은 기억은 80년대 독재 현실이란 사회적 문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회 문제인데 그 사회 문제 속에서도 연민, 그러한 인물에 대한 동정을 보여주는 것, 눈물이. 그래서 눈물의 원인은 80년대 독재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드러내는 게 앞서 이야기했죠. 이 작품의 경우에도 단순히 이 내용에서 보면 가를 보고 여기에도 직접적으로 독재 현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걸 보고 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대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30년대에 앞에서 모촌이라는 작품을 보고 30년대 시대를 찾아내야 하고 이 부분을 보고 80년대 시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문학사 부분, 제가 앞서 계속 이야기했죠. 시대 부분과 연관이 된다 하는 점, 이 점을 이야기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부분에서도 앞에서 제시되는 부분에 잔인한 도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36쪽에서 보면 나의 관점에서 기업과 니은의 상징적 의미를 각각 서술할 것. 나의 관점에서, 나에서 보면 이청준 소설의 폭력과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나 관점으로 보면 기업과 니은의 상징적 의미는 뭔가? 기억은 가게집 젊은이, 니은은 전집불의 환한 빗줄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폭력과 억압이 이청준 작품에서 제시된다라고 했고 해방 구속의 모티프로 드러난다라고 할 때 이청준 작품이 시대의 특징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70년대 80년대 현실에서 단순하게 예를 들면 이 작품을 보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여기에서 청년이 무엇이다, 아니면 전집불이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 속에서 바로 독재 현실이 가하는 폭력이다, 이걸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게 정확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작자가 제시한 작품에서 70년대인데 그게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현실이 제시되진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뭔가, 그게 어느 시대 작품이다 하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 풀어가는 부분에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게 단순하게 이 작품만으로 보지 말고 여기에까지 닿아야 사회문화 맥락, 시대,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는 사람은 답을 쓸 때도 습관이 되어서 그 의미를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닿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도시의 일상이다, 도시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폭력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곽재구 사평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본질은 다 똑같은 문제들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문학사 혹은 사회문화 맥락에서 시대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아주 많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되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작년에 이것도. 그래서 답이 뭔가, 두 번째 부분에 기업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억압하는 위선적인 권력, 위선적인 권력이 독재 권력이다. 니은의 경우 그러한 집단 권력이 개인에게 가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억압과 폭력이다 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보면 제가 낯선 작품은 이렇게 배경 지식 부분을 군데군데 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기가 어렵고 책에 잘 제시가 안 된 부분들은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는 것이 문학사, 현대에서 보면 문학사, 현대 시 소설에서 문학사라든지 혹은 유파, 문학사와 유파, 그리고 앞에서 보듯이 조금 뒤에 다시 한번 나오지만 사회문화 맥락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학사라고 할 때 문학 유파의 특징도 있지만 문학사 속에 시대라든지 시사, 소설사, 유파가 함께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시대 부분만 빼면 사회문화 맥락이고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사, 소설사의 내용도 항상 시대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묶어서 이해해야 하고, 그래서 작품 표면에는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항상 시대와 연관을 지어서 답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0년대, 80년대 다른 작품들을, 예를 들어 곽재구 작품 대신에, 앞에서 있었지요, 곽재구 작품 대신에 거기에 80년대 다른 작품을 넣더라도, 다른 작품을 넣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 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청준의 작품 대신에 소설 속에서 보면 7, 80년대 현실을 담고 있는 작품 등을 제시해서, 예를 들면 순이 삼촌이라든지 이창동의 소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7, 80년대 다양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면 임철호의 사평역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소설 부분에서도 뭐 증솔이라든지 아니면 철쭉제라든지 다양한 작품이 있는데, 그런 작품들에서도 시대적인 문제 부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되는 게 매년 두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시대이든 사회문화 맥락이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하면 다음 해에도, 이거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만 다르고 시대가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답안서기 하면서 항상 어느 시대에 어떤 문제를 담고 있다, 항상 문학 작품을 보면 어느 시대 작품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60년대 작품, 김성옥의 작품. 제가 김성옥 소설을 할 때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김성옥 작품도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 그냥 읽으면 그 김성옥 작품이 그게 왜 60년대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김성옥 작품 철저하게 50년대 소설을 넘어서 60년대 소설이다. 그 60년대 소설 어떤 특징이라는 겁니까? 바로 60년대에 우리가 청년들의 무기력, 그때 무기력은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4.19 좌절과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한 무기력입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무기력을 담고 있다. 또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현실, 도시의 삭막함, 도시의 위선주의, 이기주의, 이런 게 60년대의 특징입니다. 그건 50년대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60년대 그 특징을 잘 포착할 수 있어야 60년대 시대 문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항상 시대 면에서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년에도 보면 이런 부분에서 두 문제, 세 문제는 나옵니다. 최소한 그렇게는 나오니까 반드시 그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현대시 소설에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하면 28쪽에 기본 관례와 매체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A15번, 이게 64쪽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체 관련 문제가 없고 64쪽에 보면 어, 15번에 다음 작품을 활용하여 서사극의 기법과 극적 효과를 이해하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제시된 부분에서 주인공 상범이 일반 연극에서와 달리 수행하는 역할을 쓰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상범 대화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면 첫 번째는 박용자 씨하고는 얘기가 다 됐어요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체념하기에는 너무 억울하다는 태도로, 그 다음 상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럽니다 이 부분이 있고, 마지막 부분에 관객에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범의 두 번째와 네 번째 대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부분에 보면 체념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하는 태도로, 이거 결혼 상대자를 빼앗긴 데다가 아버지 환갑잔치 비용도 내가 주선해야 하는 팔자입니다. 이젠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나이는 31살입니다. 앞으로 살아봤자 한 20년. 이렇게 해서 물에 빠진 놈들에게 돌을 안겨줘야 되겠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느니 발로 걷어차 길을 터야 되겠습니다. 즉 기존 상식을 거부하는 겁니다. 우선 새 상식을 회사에서 한번 실험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인물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관객에게.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객에게 8개월 전에 죽은 남편을 잊을 수가 없다던 저 여자입니다. 박전무가 전화를 하니까 대낮에 나갈 생각입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연극은 관객이 있고 무대 위에서 인물과 인물들끼리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곡과 서사와 희곡의 가장 큰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서사의 경우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서사의 경우 서술자가 있는데 그걸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있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라고 했고, 희곡은 뭐라고 했습니까?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없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대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 작품 외적 자아, 여기는 서술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서술자가 없다는 겁니다. 서술자가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서술 묘사 등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대화만으로 제시가 된다. 여기서는 서술자가 있기 때문에 서술자가 언제나 심리를 제시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뒷부분에 보면 66쪽에 그 두 가지 갈래 특징, 서사와 희곡 특징을 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게 하면 되겠는데, 서술자 유무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여기는 언제나 심리 제시 가능, 언제나 심리를 제시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등장인물, 서술자가 알려주기 때문에 인원수나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겁니다. 왜? 서술자가 말로 하면 되니까. 이건 직접 제시를 해야 되니까 등장인물이나 시간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지난 이야기를 서술자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건 무대 위에 현재형으로 펼쳐져야 됩니다. 무대 위에서 보여져야 된다. 그러니까 현재형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서사와 희곡의 차이인데, 기본으로는 이 차이로 인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작품은 희곡인데 뭐냐, 서술자가 원래 없어야 하는데 인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서술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술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사갈래에서는 우리가 서술자가 그 어떤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사건을 서술자 부분이 독자에게 전하는 형태로 사건이 있을 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부분에는 사건 자체가 독자에게, 관객에게 바로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뭘 넣느냐, 여기에 가운데 서술자를 넣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태, 그걸 서사극이다. 서사갈래와 같이 서술자를 넣어놓은 극이다. 그럼 이 서술자는 등장인물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등장인물들끼리 일부 대화를 나누는데 첫 번째, 세 번째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전화 받고 대화하고. 그런데 관객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객들에게. 그래서 이게 서술자가 개입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서사갈래, 서사극의 특징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래 특징을 묶어서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문제 부분에서 특징이 뭐냐, 앞서 이야기했듯이 두 번째 대사에서 청자에게 자신의 약혼자를 빼앗기고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직접 설명해주고 내면 심리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 마지막 대사에서 암이란 여인의 변심에 대해 알려준다. 자신의 내면을 직접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뭐냐, 서사갈래, 서술자 역할이다. 서술자가 이렇게 독자에게 알려주고 전한다. 전지적 시점에서 알려주고 전하는데, 그래서 이를 통해 독자들이 사건적인 인물의 내면 심리 및 상황에 대해서 쉽게 파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달리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뭔가,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직접 알려준다. 독자들에게 알려준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물, 독자들에게, 관객들, 청자에게 사건에 대해 알려주는 것,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 이러한 부분이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참고를 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자의 유무 부분, 서술자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점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갈래와 관련되는 문제였다 하는 점,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유파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미 26쪽, 29쪽에 시대와 묶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유파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문학과 자연, 한국문학 감상방법 27쪽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데, 한국문학과 자연이라고 할 때 이 자연과 관련되는 내용은 고전 시가 부분에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고전 시가 부분에서 보면 33쪽, 33쪽에 보면 이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2016, 2017, 2018 이렇게 해서 자연물과 관련되거나 이 부분이 여러 번 나왔고, 현재 여기 제시된 부분도 2017년 8번입니다. 이게 현대 시에 있기 때문에 요 나중에 뒷부분에 있으니까 뒷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감상방법 2018년 부분에 보면 감상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상방법이라고 할 때 너에게 묻는다 부분이고, 95쪽 가는 한 학생이 시를 읽고 발표한 내용이고, 나는 이에 대한 교사의 반응이다. 가에 적용된 문학 읽기의 관점과
나의 관로 안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해서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MH 에이브럼스의 비평 4가지 방법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부분에서 문학 읽기 관점이 뭔가, 나의 적용된 관점, 제호가 너에게 묻는다를 읽으면서 참 소중한 경험을 했네요. 그럼 제호가 이렇게 감동을 받을, 감동의 동그라미 합니다. 감동을 받는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가장 가까운 말이 뭡니까? 수용, 효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의 제목에서부터 제호는 이 시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느꼈다. 명령문, 의문문도 느낌이 한몫한 것 같다. 명령문과 의문문을 통해 독자들을 시 속으로 끌어들여 시의 발화 상황에서 무엇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나 부분에서 이 내용이 있고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고, 가 끝부분에 시가 정말 짧은데 저는 이 시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가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다,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 하는 말같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연탄처럼 뜨겁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적이 있었던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감동을 받고 스스로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가에서 나타나는 부분, 가에 적용된 문학 읽기 관점은 뭔가 라고 하면, 여기서 수용론, 효용론, 나에서 보면 감동을 강조한다 라고 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앞서 설명했는데, 표현론이라고 할 때 표현론의 요소 2가지가 있습니다. 표현론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작가의 정기나 생애와 관련되는 부분, 생애와 관련한 내용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 작가의 정기나 생애가 어떻게 담겨 있는가 할 때 그게 표현의 의미. 그 다음에 작품의 창작 의도, 작가의 정기 생애는 아닌데 작자가 어떤 의도에서 창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이 2가지가 표현론이라는 겁니다. 반영론은 반영된 현실인데, 이 현실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영된 현실인데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 단순 생활이 아니라 사회 모순이나 부조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없는 경우도 있다.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이게 직접 작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있는 경우다 라고 할 때 뭐냐면 잔인한 도시, 이건 있는 겁니다. 사평역에서 역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랑의 경우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없습니다. 박목월의 산도화,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하는 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있는 경우도 우리가 그 드러나는 부분에서 조금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순환이대, 순환이대는 우리가 읽어보면 일제징용, 한국전쟁 직접 드러납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암시적으로 했을 때가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암시적으로 직접 그것이 드러나진 않고 비유, 상징, 암시적으로 예시될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 보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본 작품들로 뭐가 있는가, 모촌이라든지 아니면 천변풍경도 거기에 제시된 부분은 지문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마찬가지다. 또 작년 부분에서 잔인한 도시, 곽재고의 사평역도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사평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직접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부분에 보면 사하총과 같은 경우 이런 부분도 직접 드러나고, 순환이대 직접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최서의 홍염 이런 부분도 직접 드러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직접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죠.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경우에 이 반영론을 잘 드러내야 합니다. 반영론은 이게 바로 사회문화 맥락입니다. 그리고 문학사에서 시대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영론 부분이 있다라고 했고, 효용론의 경우 효용론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작품 내용에서 제시되는 부분, 작품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있고, 두 번째,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 독자가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형태도 뭐냐? 효용론이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면 너에게 묻는다. 연탄의 희생적 삶에 대해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작품 내용입니다. 희생적 삶에 감동받고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성하게 되었다. 그때는 이 두 번째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다 나타난다. 작품 내용과 독자 자신과 관련될 때 이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구조론. 구조론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조론은 작품의 구성요소, 구조론이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가장 많습니다. 우리가 형상화 요소, 구성 요소라고 했을 때 시에서 시적 화자, 화자의 상황, 소재, 제재, 비유, 상징, 운율 이런 요소들이 다 구조를 이룹니다.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 시점, 구성, 문체 모든 요소들, 사건 요소를 설명해도 구조가 되고 모든 게 작품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구조론은 우리가 작품 내적인 부분이고, 표현 반영 효용론은 작품 외적인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 2월에도 설명했고 또 뒤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 반영론의 경우에 앞서도 이야기했죠. 있다라고 할 경우에도 이렇게 암시적으로 제시될 때 이걸 잘 파악을 하려면 시대 특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작품이 어느 시대고 어떤 문제를 담고 있을까.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이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효용 부분도 두 가지, 구조로는 아주 다양하다 하는 점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에 여기 있는 부분은 내용을 보고 연탄처럼 뜨겁고 헌신적인 부분, 그 내용만으로 보면 이 부분이 감동인데, 스스로에게 있었던지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이런 부분은 뭐가 되는가? 또 독자 자신, 이것과 이것이 여기는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효용론 혹은 수용론으로 설명을 한다. 그 다음에 명령과 인문을 통해 이 시는 독자들을 시 속으로 끌어들여 시의 발화 상황 속에서 여기서 보면 현상적 청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그래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가 여기서는 뭐냐? 현상적 청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97쪽에 현상적 화자와 숨은 화자, 청자에서 숨은 청자와 현상적 청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인데,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시적 화자 부분에 가면 이게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묶어서 이 문제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문학 일반에 해당되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6쪽, 27쪽 부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시 부분은 그 내용을 다 다뤘고, 소설 부분이 28쪽, 29쪽 이 부분도 다 다루었습니다. 소설 부분에서 세부 내용에서 보면 기본 갈래, 유파 해서 거기에 맨 위에 있는 건 107쪽에 있는 부분은 이미 앞에 설명을 했고, 131쪽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소설 부분에서 문학과 공동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학과 공동체.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트라우마와 한, 이 부분이 있어서 문학과 공동체라고 할 때 문학 내용학에 있었죠. 227에서 229쪽에 바로 재작년 문제, 가와 나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중심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정한 작품이고, 다는 이와 관련한 교사들이 대화이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가가 있고 그 다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 이효석의 산, 나의 경우에 이문구의 일락서산,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본 교사 A가 선생님, 저는 산과 일락서산, 이 두 작품 요즘 주목받고 있는 공존의 삶이랄까 혹은 생태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는 작품 같다. 공동체의 항구적 존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태 환경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 유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부분, 우리가 유기체다 하면 살아있는 생물,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그런 인식이 바로 유기적 관계입니다. 관계가 필요하다. 인간과 다른 생명의 다른 생명 유기체 사이의 차이를 해체하고 자연에 대한 지배 욕망을 버려야 하겠지요. 더불어 현대 물질 문명의 부정성이 야기한 생태 문제도 심층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두 세계의 삶의 모습을 병치하여 특정 세계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는 장면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었을 때 이렇게 가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자연과 인간의 유기적 관계. 그 가는 이효석의 산은 뭐냐 하면 산과 인간이 하나가 된 그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효석의 산은 이런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갈래 특징에서 보면 이효석의 산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시적 소설이다 라고 할 때 시적 소설의 특징도 잘 보여줍니다. 갈래 부분에서 우리가 소설 중에 가장 시에 가까운 게 이 작품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시는 어떤 내용을 드러냅니까? 시는 정서의 표출을 위주로 합니다. 정서의 표출. 내가 자연 속에서, 내가 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산 속에 있으니까 내가 나무와 같다, 행복하다. 그 내용은 소설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그럼 소설은 뭔가? 어떤 인물이 어떤 사건을 행하면서 그 사건에 갈등이 있고 그걸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사건, 갈등, 이게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의 작품의 경우에는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소설 내용이라기보다 시의 경우. 그래서 중실이라는 인물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연 속에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정서. 그러니까 이건 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 가깝다 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이 부분의 경우 항상 좀 그런 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유기적인 관계라면 나는 자연과 인간이 분리되었다, 분리된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할 때 왕소나무도 없어져 버렸고 철로가에 서서 철도 이런 부분이 철도가 생기면서 마을이 망해버렸다 이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세계의 삶의 모습을 대비한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에서 보면 4번에 가나에서 읽어낼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설명하라. 공동체적 삶의 가치. 기억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의 관점에서 A를 설명한다. 니은의 관점 B를 분석한 결과. 이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억 관점에서 본다라고 할 때 중실이 자연 속에서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자기 자신을 나무처럼 느끼고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내용이 된다. 자연과 유기적 관계이다. B에서는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마을이 전통적인 가치를 상징하던 왕소나무가 사라졌다. 그래서 물질 문명의 부정성을 비판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다에서 교사 A가 말한 디귿이다 라고 할 때 디귿 부분이 뭔가 하면 두세 개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때 디귿이 가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디귿에 대한 충실의 감정을 각각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대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두세 개의 삶의 모습을 두세 개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이 가 작품에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세 개에 대한 충실의 감정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 작품에서 보자면 자연적인 세계와 인간이 있는 세계, 자연적인 세계는 순수한 자연의 세계인 산이고, 인간의 세계는 거리라는 말로 찾을 수 있습니다. 거리는 속물적인 인간의 세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중실의 경우 인간의 세계를 부정하고 자연의 세계에서 평안과 만족, 행복을 추구한다 하는 의미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5번에 여기 장소의 서사화 경향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배경 부분에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부분만 먼저 다루고 배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A형 5번이 있습니다. 트라우마와 관련되는 부분 201쪽. 트라우마라고 할 때 트라우마가 뭐냐라고 하면 트라우마 부분에 있어서 202쪽에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트라우마 개념이다 할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다 라고 했고, 충격적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보이는 다양한 심리적, 신체적 증상. 그래서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부분이 무언가 어떤 문제로 남게 되면 이런 부분이 한이라고 하고, 또 이게 정신적으로, 개인이 정신적으로 느낄 때 그런 부분이 뭐냐, 콤플렉스, 상처, 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나 한이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거나 행동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 그게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콤플렉스와 트라우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콤플렉스는 뭔가 마음속에 어쩐 아직은 내재화된 것이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로, 그 어머니의 경우에도 평생을 콤플렉스로 안고 이래 있었는데 그게 수술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수술을 하면서 그 부분이 표출되었다는 겁니다. 거듭거듭 표출되었다. 그럼 그게 바로 트라우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동이나 외형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평생 동안 40년 동안 한으로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컴플렉스 혹은 한이 되겠고, 수술 과정에서 그 다리를 잡고 이렇게 공간동무, 우리 집에 여자들만 산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자기 다리를 자기가 잡고 막 그렇게 하지요.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평생 동안 지니고 어떤 한을 수술하고 깨어나면서 이렇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마취되었다가 깨어날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면에 있는 것이나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마취를 당하고 사람이 깨어나면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던 이야기나 내면에 있는 이야기 이런 걸 막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문 내용 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서도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었고, 이게 가에서 나가 기억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나의 관점에서 서술할 거, 이게 글자가 붙어버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에 과거 어머니 눈앞에서 인민군에게 자식이 비극적 죽음을 당한 기억이 트라우마로 어머니에게 잠재되어 있다가 수술한 후 환각 또는 강박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그 비극이 재생되고 있다. 그러면 니은에 해당되는 행위를 그런 두 가지 예를 찾아 제시하라. 첫째는 어머니가 군관을 환각으로 보는 듯하다. 군관이 없는데 환각으로 본다. 두 번째는 붕대 감긴 자신의 다리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보호하려고 한다. 자식이 죽던 그때 생각을 떠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나를 인민군으로 알고 밀치는 부분, 인민군으로 알고 밀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이는 한국 전쟁 중에 자식의 비통한 죽음으로 전쟁의 고통은 잊혀지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난 현재까지 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는 의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면 보통 한이나 상처로 제시되는 부분, 한, 상처, 콤플렉스, 이것은 좀 어떤 부분에 내재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재화된 것이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밖으로 표출될 때 이런 부분과 함께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되기 시작하면, 여기 1번의 의미만 있을 때는 한이고 상처고 콤플렉스인데 1번, 2번의 의미로 여기 1번이고 2번까지 표출까지 드러날 때 이런 부분이 바로 뭐냐?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트라우마라고 할 때 행동으로 보이지요. 평소에는 행동이 안 드러나니까 이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보이는 장면이 뭔가? 앞에서 보듯이 환각으로 봐서 공관동무 하면 이것은 과거에 겪은 그걸 떠올리는 겁니다. 자기 다리인데 흰 붕대가 있으니까 이걸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자식은 북한 공관에게 죽었습니다. 그 죽은 자식을 그렇게 한다. 나를 보고 공관인 줄 알고 떠민다. 이런 행동들이 표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트라우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 이 부분이 오히려 이런 측면을 파악하는 것이고, 이렇게 트라우마로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적습니다. 잘 없다. 오히려 한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 상처, 콤플렉스,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이게 바로 한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시 이런 형태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거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 뒤에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과 비교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여기까지 다룬 부분이 뭐냐 하면 현대소설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30쪽부터는 고전소설 부분에서 고전산문 부분에서 배경지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현대와 고전으로 나누어 파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대의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학 일반이 들어가는 내용도 많고 또 현대문학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전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에서 문학 일반과 관련되는 내용 부분에서 문학사 관련된다라고 할 때 이 문학사 관련되는 부분, 고전 문학사 부분 되겠죠. 뒤로 넘어가서 32쪽에 보면 고전 문학사라고 했을 때 뒤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지만 2020년, 2022년 이 부분에서 문학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 문제 중에 고전 산문 부분에는 문학사 문제가 과거에 나왔던 부분만 있고, 그래서 문학사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학사 관련 문제 부분에서 보면 고전 시가 부분에서 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2020년 A 9번, 그 다음에 2022년 B 2번, 이렇게 해서 A형 9번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자체가 어부가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문학사적 맥락, 창작 과정의 문학사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가 부분, 나 부분 이렇게 이어져서 가의 경우에는 이연보의 어부단가, 나의 경우에는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부사가 있었는데 어느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모르나 고시를 채집하여 가락을 붙인 것이다. 이를 풀면 강바람과 해우가 치아와 뺨 사이에 생겨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표현의 세상을 버리고 홀로서기 하는 뜻이 있었다 한다. 이러므로 농암 이연보 선생이 좋아하기를 결리하지 않았고 대개 이황 선생도 끊임없이 감탄했다. 그러나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않았다. 대개 옛것을 채집하며 장애를 받음으로 인하여 움츠러지는 부족함을 면할 수 없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여 우리말을 사용하여 어부사시사 각 한 편을 10장씩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완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옛것을 채집하며 장애를 받음으로 움츠러지는 부족함을 면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가의 기억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세계를 가에서 찾아서라. 두 번째, 다의 니은을 나의 작가가 공감적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작품을 창작했다고 할 때 다를 참고하여 나에 나타난 공감적 비판적 수용 형상을 나의 구조를 활용하여 서술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제 부분을 보면 첫 번째의 경우에 이 부분에서 가의 기억과 대립이다 라고 했을 때 가의 기억 강호는 자연의 의미가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호라고 할 때 자연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강호의 월백하니 더욱 무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과 대비되는 게 뭔가? 강호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강호와 대비된다라고 할 때 자연 부분이니까 이것이 이 작품에는 두 가지 대립이 있습니다. 강호의 경우에 자연인데 자연 자체와 대비되는 것은 뭔가? 십장홍진이다 라고 해서 인쇄, 여기서는 속세를 의미하는 부분, 이 부분도 하나의 대립이 된다는 겁니다. 자연에 묻힌다, 인간 세계에 있다. 또 대비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강호라고 할 때 자연, 이건 벼슬을 안 하는 것인데 북궐, 이것도 답이 됩니다. 왜냐하면 북궐은 벼슬 하는 것, 북궐이라고 할 때 궁궐에 들어가서 벼슬 하는 것이 바로 북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궁궐은 대부분 북궐, 북향 이렇게 나옵니다. 북향하는 것은 항상 임금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궐이라는 말이 있으면 북궐 혹은 북향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이게 바로 임금,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호에 묻혀 있거나 그 사대부라고 할 때 이게 선비이다, 선비사 이렇게 벼슬을 하면 왕에게 참여한 대부, 이걸 묶어서 우리가 사와 대부라고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 부분은 뭔가? 강호하면 십장홍진, 속세, 인쇄, 속세 혹은 인쇄라고 할 수 있고, 인쇄와 자연도 대비가 되고, 또 강호 중에 그 인쇄 중에 뭐냐? 벼슬살이 하는 것, 이것도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작품에서는 기억과 대비되는 것은 그 위에 줄로 보면 십장홍진,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북궐이다 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꾸어서 강호와 관련되는 부분으로 관계되는 부분에서 공통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호, 천심녹수, 그 다음에 만첩청산, 그 다음에 그 아래 월백, 그 다음에 어주.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강호에 밑줄을 그어놓고 강호와
의미가 통하는 부분을 4가지 제시하라. 그럼 천심녹수나 만첩청산이나 월백이나 어주 이런 부분들이 강호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부분은 그러한 내용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 다의 니은을 나의 작자가 공감적 비판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공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있는가? 공감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인쇄홍진을 벗어나는 것,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서 가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같죠. 여기서 가에서 9번은 천심녹수, 깊은 물을 바라보고 돌아보니 만첩청산, 돌아보니 만번 겹친 산이다 라고 했고,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인쇄 속세가 얼마나 가려졌는가, 강호의 월백하거든 더욱 무심하여라, 자연의 달이 뜨거든 무심하다, 더욱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이 천리로다. 장안을 돌아보니 북골, 임금이 있는 곳이 천리인데, 어주에 누우신들 니전 서치 있으랴. 어주라는 건 물고기 배를 말합니다. 물고기 잡는 배에 누워있지만 이전 적이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연이 없으랴. 여기에서는 마지막 년에는 뭔가, 앞에 가에서는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오연에서는 임금이 있는 곳을 완전히 잊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안을 돌아보면 북골이 천리로다. 어주에 누워있는들 니전서치 있으랴. 잊은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보면 내용면에서 본다라고 할 때 나에 보면 취하여 누웠다가 열 아래 내리려다. 취하여 누웠다가 열 아래 내렸다. 낙콩이 흘러 낙콩 붉은 꽃이 흘러더니 도원이 가깝도다. 붉은 꽃이 흘러드니까 도원, 도화원기의 무릉도원을 말합니다.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인쇄홍진이 얼마나 가렸거니. 여기도 인쇄홍진이 가렸다라는 표현에서 이게 바로 뭐냐, 십장홍진이 가렸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둘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이 작품에서 나가 가에서 가가 있고 나가 있을 때 나 부분에서 가를 공감한다라는 부분은 뭐가 되는가? 공감하는 부분은 바로 인쇄를 벗어나서 강화안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강화안정하는 것. 그 강화안정하는 내용이 뭔가? 가에서는 십장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나에서는 인쇄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같은 말입니다. 그런 강화안정을 지향하는 것은 공감하는 내용이다. 그러면 비판하는 것은 뭔가 라고 할 때, 비판하는 내용이 앞에서 2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한다라고 할 때 비판 부분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비판은 뭔가? 비판하는 게 이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심히 완비되지 않았다. 옛것을 채점하며 장애를 받음으로 하여 움츠러지는 부족함을 면할 수가 없다. 내가 그 뜻을 부연하여 우리말을 사용하여 다시 지었다. 그러니까 앞에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고 언어가 완비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족하다라고 할 때, 그 부분을 한편으로 보면 상응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뭐냐면, 가는 벼슬살이를, 임금이 벼슬 사는 부분, 벼슬살이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끊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이걸 비판하면서 나에서는 뭐냐, 완전히 강화안정만 한다.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다. 근데 가에는 앞서 이야기했죠. 오연에 어주에 누워신들 잊은 적이 있어요. 배에 누워서도 나라 근심을 안 잊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벼슬살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나라 근심에 대해 완전히 끊어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나에서는 이것만 한다라고 하니까 앞에 이런 내용을 비판하면서 이 부분이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에서는
한자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자어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말하는 내용에서도 보면 그 음양이 서로 상응치 못하다라고 해서 우리말 사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자어이고 음양 상응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뭐냐?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한자어를 버리고, 여기는 한자어라면 우리말을 위주로 제시했다.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면서 우리말 위주로 제시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그 두 가지 부분이 다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의 경우 강호와 대립되는 세계도 둘 다 가능할 듯하고, 또 비판적인 수용으로 한다고 할 때 둘 다 가능할 듯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시를 했는데, 이 작품의 경우에도 역시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나는 그 지연 특징을 제시해 놨는데, 가의 경우에는 그 지연 특징 중에 이 부분이 원래 이연보가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 고려의 어부가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어부가라고 해서 고려의 어부가가 있었는데, 이게 긴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짧은 노래가 있다 해서, 긴 노래가 12장, 장가 12장, 단가 10장 이렇게 해서 고려 어부가가 있던 것을 이현보가 이걸 바꿉니다. 이현보 어부가에서 뭐냐, 장가는 한시입니다. 장가는 원래 한시로 되어 있었다. 장가 한시를 9수로, 단가 이 부분은 시조로 5수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에서 봤던 것은 이 시조 5수, 시조에 있던 이 5수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에 제시되어 있다. 원래는 207쪽에 고려 어부가에서 이걸 원래 있던 걸 정리해서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도 단가를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건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고려 어부가를 이현보는 정리해서, 이게 원본입니다. 원본을 정리해서 다듬었다. 그러니까 이현보는 직접 어부 생활을 안 해보고 원래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경우는 뭐냐, 자신이 직접 어부 생활을 하면서 즐기면서 직접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흐름이 있다 하는 점을 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에는 단순히 개성되었는가 개성되지 않았는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207쪽 끝줄에 농암 이연보의 어부가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그 다음에 두 작품에서 어부사시사의 작품 속 서정적 화자의 위치, 여기 2번 3번 부분은 따로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이게 개성한 것이 뭐냐 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냈는데, 왜냐하면 가의 경우, 나의 경우, 가는 자기 자신이 어부 생활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한자 위주로 내용 제시하다 보니까 관념적이다, 추상적이다. 어부 생활도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겁니다. 구체성이 없습니다. 나는 자기 자신이 직접 어부 생활을 하면서 지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다. 표현이 훨씬 더 사실적이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는 과거에 있던 글만 보고 지었다라고 할 수 있고, 나는 뭐냐, 자기 자신이 직접 활동을 하면서 짓다 보니까 훨씬 구체적이고 생동감이 있고 그려진 내용도 훨씬 더 사실적이다 라는 것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비교는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그 2번 3번이다. 그래서 그 점도 함께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부가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사 문제와 관련해서 고전 시가 부분 마지막으로 2022번 작년 문제 부분입니다. 작년 문제. 2022년 기입형 문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책에서 117쪽에 이것은 제가 원래 문제는 다양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 여기서 보면 작품의 관련성 및 시조의 표현 개성 이렇게 해서 거부가 수로를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있고, 나의 내용이 있고 다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다. 그래서 시조 형식이나 표현이 개성이 된다라고 할 때 한국 시가에서는 동일어휘, 동일어구, 동일어법, 소재, 시적 발상 등이 반복 또는 변형되어 활용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향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수로 부인 이야기에 나오는 해가로 호명 명령 그 다음에 호명 명령 가정 위협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의 구성을 취한다. 이게 구지가를 거쳐서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대가 요 구지가의 변이를 거친 후에 전성된 것이다. 그래서 가의 전성 부분에서 구지가의 세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했고, 요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의 경우 고려소교 정석가 6년인데 같은 노래말이 고려소교 어느 작품에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은 뭐가 됩니까? 서경별곡에 있다.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강의에서도 많이 다뤘고 단순한 부분이어서 서경별곡과 관련된다. 서경별곡 2연. 그 다음에 다의 조선 후기 가집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다는 미상의 시조로 뭐뭐라는 표현은 정몽주의 단신가로부터 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뭐뭐라는 표현 시조 부분인데, 여기서도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이 부분이 정몽주의 단신가에 있다 라는 부분. 그래서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어요. 전체이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님량한 일편단심만 제시하는 것보다 가실줄이 있으랴 이것까지 이시랴까지 제시하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이기 때문에 님량한 일편단심이야 가실줄이 있으랴 라고 할 때 님량한 일편단심만 하더라도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더 정확한 부분은 이게 전체가 제시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학사 부분에서 흐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시가에서는 어떤 어법이나 어구 등이 개성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형식이 앞전 시대에 있던 형식이 뒤에 개성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 하는 점을 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전 시가에서 다룰 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문제로 나옵니다. 현재는 여기 내용이나 일부 어구에 나오는데 이런 문제 유형으로 낼 부분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으로 낼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문학사 도표, 고전 시가 형식의 개성에서 문학사 도표가 있습니다. 고전 문학사 도표 B 부분에 보면 시가 형식이 어떻게 개성이 되는가 하는 게 문학사 도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부분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고전 부분에서 하위 갈래부터 합니다. 고전 산문의 하위 갈래 돌아오면 30쪽에 산문의 하위 갈래, 그 다음에 시가의 하위 갈래, 이렇게 해서 그 세부 내용을 다룹니다.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의 경우에 현재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으면 관계없는데,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제가 뭐냐 하면 2022년 문제를 풀이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2022년 문제를 풀이해 있는 영상 강의가 찾아보면 여러분이 찾아보면 이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문제풀이 부분도 있고 강의 안내 부분도 있고 2023년 강의 안내 2023년 대비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답안서기 이 세 가지 부분이 답안과 관련되는 여러분이 강의 자료에 찾아보면 무료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보면 앞쪽에 이 내용들이 뭐냐면 문제 분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이미 다뤄졌습니다. 무료 강의에서 다뤄졌으니까 이걸 찾아보고 반드시 이걸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는 것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는데 반드시 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 부분에서 보면 진도를 조금 빨리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는 책이 없어서 아마 보거나 예습을 할 수 없었을 텐데 다음 주에는 좀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2022년 문제는 여기에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책에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미 다루었는 내용을 2022년 문제는 지금 전체적으로 또 하면 3번, 4번 반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 2월 그 답안 작성 특강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고 또 문법이나 국어교육 부분에서도 일부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2022년 문제 부분은 책에는 제시되어 있지만 나오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생략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강의를 좀 찾아서 듣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예. 윤선도는 명확한 4대부입니다. 4대부인데 그 윤선도가 4대부인데 어부 일을 해본 거냐 이렇게 했는데 윤선도의 경우에 아주 집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이 어부 일을 하면서 고기 잡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안이 너무 부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전라도 보길도 거기에 내려가서 만들어서는 노는 겁니다. 윤선도의 경우 우리가 보통 어부라고 할 때 고기 잡는 게 아니고 윤선도는 자연을 즐기기 위한 부분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 잡히면 잡고 그게 뭐 회를 떠먹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생업을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즐기고 놀고 우리가 등산하거나 바다에 가서 배를 타거나 이것과 마찬가지로 유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업을 위한 고기잡이나 이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냐 바다 부분을 직접 경험을 하고 있다. 또 가끔씩은 낚시도 한다. 즐기면서 살고 있다 라는 의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강환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현상적 화자는 질문해 보십시오. 예. 현상적 화자는 무조건 나가 나와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는 나가 나오든 안 나오든 다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적 화자는 나이다. 현상적이라는 것은 나나 우리로 제시가 되었을 때 현상적 화자다. 제시되지 않으면 숨은 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시되면 현상적 화자인 나, 제시되지 않으면 숨은 화자인 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자는 너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청자의 경우에 너로 제시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젊은 청년이여 기침을 하자 이렇게 하면 젊은 청년이 될 수도 있고 형님 하면 형님이 될 수도 있고 원래는 대상 차원에서 보면 너에 가까운 사람인데 너가 뭐냐 형님이 되기도 하고 너가 젊은 청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2인칭에 가깝지만 2인칭으로 직접 표시되기보다 다른 인물로 표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요건 제가 오늘 뭐냐면 실제 화자 부분은 그냥 넘어갔는데 요건 화자 부분에서 뒷부분에 다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오늘 여기 첫 강의인데 혹시 강의에서 바꿔줬으면 하는 부분 혹시 어렵다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렇게 해달라
뭐든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일 테니까. 그런 부분 없습니까? 만족합니까? 예. 제가 앞서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답만 알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답만 알고 넘어가지 말고 다양하게 변화되는 부분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이런 문제가 다른 지문을 해서 나왔을 때 내가 답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